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잠수함은 필요할 때 잠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면 이후 필요할 때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기술력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필요할 때 잠수하지도 필요할 때 부상하지도 않고 그냥 심해에서 태어났다가 심해에서 소멸하는 잠수함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핵잠수함인데요. 그런데 핵연료로 추진되는 핵잠수함은 개발하고 싶다고 아무나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 만들었다가는 전 세계 바다를 방사능으로 뒤덮어 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현재 주변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는 핵잠수함도 두려운 존재지만 한국 과학자들은 인류 최대 난제라 불리던 문제를 해결해내면서 더 대단한 일을 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국제정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 전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후 프랑스가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커스라는 안보 동맹체를 출범하기로 결정하면서 호주, 영국, 미국 세 나라가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는 이 안보 동맹체 때문에 두 개 국가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중국인데요. 원래 호주는 2016년 프랑스로부터 약 77조 원을 주고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국이 핵잠 기술을 제공한다고 발벗고 나서자 이 계약을 파기시켜버렸습니다. 77조 원을 날린 프랑스가 기분 좋을 리 만무하죠. 오커스로 치명상을 입은 국가가 또 있습니다. 중국인데요. 미국은 중국이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극도의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과 극도의 대립 상태를 유지하는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 큽니다. 잠수함 수명을 다할 때까지 굳이 수면으로 떠오를 필요가 없는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무기입니다. 심해 깊은 곳을 유유히 떠돌다 갑자기 떠올라 미사일을 쏴올린 후 다시 가라앉으면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핵잠 기술을 이전받는 호주도 핵잠 기술을 이전하는 미국도 어쩌면 바다와 접한 모든 국가가 모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핵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면 거기에서 유출되는 방사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누구도 유출을 막을 수 없는 방사능 말이죠. 보통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면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떠올립니다. 물론 틀린 의미는 아니지만 이는 방패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방패물이란 방사선을 사용하는 곳에서 방사성 물질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거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배출되는 모든 물질을 일컫는데요.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뿐 아니라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 방사선을 이용하는 기관에서도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데요. 방패물은 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세기에 따라 크게 저준위 폐기물이라 부르고 방사선의 세기가 큰 것을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저준위 또는 중준위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하거나 수리하는 사람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옷, 장갑, 덧신, 걸레 등이 포함되고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교체한 부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원자로에 핵연료를 넣어 태우고 난 뒤 꺼낸 사용 후 핵연료가 대부분인데요. 강한 방사선을 보이기 때문에 방패물 중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지는데요. 이러한 방패물들은 보통 그 위험성 때문에 인간이 거주하는 환경과 영원히 격리된 공간에 처분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방식입니다. 그중 저준위 폐기물의 처분 방식은 지표 위나 땅을 얕게 파서 처분하는 천층 처분과 안반이나 지하 동굴에 방벽을 세워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국가의 지형이 어떻느냐에 따라 처분 방식도 달라지는데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은 땅을 파는 천층 방식으로 처분장을 만들었고 독일, 스웨덴 등은 동굴에 처분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2014년 말 경상북도 경주의 해안가 근처에 130m 깊이의 방패물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땅 위에서 처분하는 천층 방식도 논의 중인데요.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핀란드와 스웨덴만이 고준위 폐기물 부지만 확보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만 할 뿐 현재까지는 사용 후 핵연료는 대부분 발전소 내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쓰고 남은 핵연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발전소 내에서 입은 신발까지도 땅속 깊은 곳에 감추어야 하는 위험한 원자력에 왜 이렇게 매달리는 걸까요? 아예 이걸 포기하고 다른 대체제를 찾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경제성 측면에서 원자력의 출력은 가히 안드로메다급으로 높습니다.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1kg의 우라늄이 핵 분열을 통해 만드는 에너지는 석유 200만 리터 또는 석탄 3,000톤의 에너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자력은 불, 전기에 이은 제3의 불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죠. 큰 힘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듯이 원자력은 거대한 효율성만큼이나 한번 사고가 터졌을 때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라든지 핵무기로 전용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겨나면서 아예 원자력을 포기하고 대체 에너지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지만 원자력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더 큰 환경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화력발전으로 나머지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는 20곳이 넘는 데 비해 원자력 발전소는 4곳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 전력을 유지하려면 화력발전소를 최소 10곳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로 인한 환경 파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이 원자력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방사능 유출입니다. 이미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류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내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무려 99%의 방사능 물질을 아예 없애버리는 기적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죠. 핵이 분열할 때 생겨나는 대표적인 핵종에는 방사성 요오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골칫덩어리입니다. 반감기가 다른 물질들에 비해 절반 가까이 짧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폭발 사고 초기에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이죠. 다만 소량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갑상선암이라든지 질병 치료에 사용될 수 있지만 적정량을 넘어섰을 때는 오히려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방사성 요오드는 우라늄이나 세슘 등 다른 핵종들과는 달리 음이온의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를 감싸는 점토질 완충제와 주변 암석 또는 광물 표면에 달라붙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물질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즉 음이온의 성질을 가진 이 물질을 어떻게 밖으로 누출되지 않고 이동시키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최대 난제라고도 꼽혔었죠.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승엽, 권장순 박사팀이 이 방사성 요오드의 지하 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천연 물질을 발견해냈습니다. 연구진은 5년간의 실험 끝에 방사능 폐기물을 보관하는 구리용기가 부식되면서 생겨나는 구리이온이 지하수의 탄산이온과 결합해 공작석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깊은 지하에 매장시킨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방패물을 감싸는 구리용기가 부식되면서 구리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구리이온이 지하수의 탄산이온과 만나면 천연 광물인 공작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획기적인 것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겨난 공작석은 유일하게 방사성 요오드만을 선택적으로 흡수해 훨씬 더 단단한 마샤이트 광물로 변신한다는 점인데, 이 마샤이트는 방사성 요오드를 지속적으로 흡수해 몸집을 키운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하 깊은 곳에 매립한 방패물과 지하수가 만나면 천연 광물인 공작석이 만들어지고, 이 공작석은 핵종 중 방사성 요오드만을 선택적으로 흡수해 마샤이트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이 마샤이트는 지속적으로 방사성 요오드를 흡수해 몸집을 키우고, 한번 마샤이트에 흡수된 방사성 요오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방패물 처리장 주변에 별다른 물리적인 조치 없이도 가장 다루기 어렵다는 방사성 요오드를 친환경적으로 차단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를 활용해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도 방사성 요오드만을 전부 제거시키는 정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원자력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한국도 이제 핵잠수함을 개발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술력은 이미 충분해도 다양한 장애물이 있죠. 지난 2020년 7월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안보와 관련한 두 가지 큰 이슈가 터졌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발목을 잡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로켓 발사 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미사일 지침은 완전히 해제된 상태지만 당시에는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액체 연료만 사용해야 했던 한국이지만 이제는 사거리에 제한이 없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소식을 전했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 역시 약 300조 원의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에서 4,000톤급 핵잠수함의 도입 가능성을 거론했었기 때문에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두 달 뒤 김현종 차장은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백악관 측에
측에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핵 연료를 미국이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핵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핵 연료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측에 이런 요청을 했고, 미국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고 하죠. 사실 이 핵추진 잠수함은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군이 꿈꿔온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3년 6월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는 고심 끝에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국방부 장관은 프랑스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핵잠 3척을 건조해 2020년까지 실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는데, 이 계획은 미국은 물론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세계 안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지도 모르는 계획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승인한 이 사업은 한국의 최고 동맹인 미국에게도 공유하지 않았었는데 2003년에 3, 6월에 6, 2일에 2를 따서 362 사업으로 명명해 비밀 핵잠수함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이 사업은 종료되고 맙니다. 극비사항이자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요청했으나 조선일보의 한 기자가 이를 특종으로 보도하면서 국방부는 아예 핵잠수함 개발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관련 조직을 전부 해체해버렸습니다. 결국 10수년간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핵잠수함, 즉 핵을 연료로 추진되는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수함의 목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잠수함은 심해에서 잠수한 상태로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면으로 떠올라 SLBM 등의 미사일을 쏴 적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연료 보충을 위해 통상 일주일에 한 번씩 수면으로 떠올라야 하는데, 이때 군사위성에 노출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반면 핵잠수함은 핵연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면에 떠오를 필요 없이 이론적으로 10년 동안 잠수한 상태로 작전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잠수함의 수명 기간 동안 수면에 떠오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고통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디젤 잠수함보다 최대 3배 이상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핵잠수함의 장점은 겨우 디젤 잠수함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의 잠수함을 장시간 동안 감시 및 추적은 물론 공격 징후가 보이면 신속히 퇴각하는 것도 가능하죠. 또한 핵연료로 추진되는 까닭에 얼마든지 크기를 키울 수 있으므로 어뢰, 핵무사일 등을 대량으로 탑재해 무장 능력도 강화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은 얼마 전 취역한 도산 안창호함 등의 대형 잠수함을 독자 설계한 경험과 한국의 원전 기술력이면 충분히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2022 국방 중기 계획에 핵잠수함 도입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획을 실현하려면 우선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거나 핵연료를 제공하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나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20%도 그나마 프랑스가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해냈기 때문이며, 이 20%는 핵잠수함 운용을 위한 최소 수치입니다. 현재 전 세계 핵 보유국 중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핵 미보유국 중에서는 브라질이 유일합니다. 다만 한국은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지만 협정이 발목을 잡고 있죠. 얼마 전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한국이 핵잠수함 기본 연구를 마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방위사업청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연료만 공급받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핵잠을 설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은 언제쯤 완벽한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